안녕하세요. 저는 7년의 결혼 생활을 한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못 모를 때 결혼을 했어요. 제가 결혼을 일찍 하게 된 이유는 바로 부모님의 나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늦둥이였거든요. 엄마 아빠는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아이를 키울 엄두를 못 내셨죠. 그러다가 생활이 안정적이게 되고 뒤늦게 40대가 되어서야 저를 낳으셨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님은 칠순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제가 성인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는 엄마의 마지막 소원은 제 결혼식을 보고 가는 것이었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을 엄마에게 꺼냈을 때 엄마는 로또라도 당첨이 된 것처럼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아직도 그때 엄마가 정말 기뻐하시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엄마, 나 할 말 있어. 나 용희 씨한테 프로포즈 받았어. 나랑 결혼하고 싶대. 엄마, 내가 아직 어린 거 아는데 나도 용희 씨랑 결혼하고 싶어. 오랫동안 고민해 봤거든? 아직 20대 중반이고 어리긴 하지만 용희 씨랑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나 결혼해도 될까? 아유, 우리 딸 너무 장하다. 엄마 마지막 소원을 이렇게 이룰 수 있다니 엄마는 너무 기쁘단다. 용희야, 나도 오랫동안 봐왔잖니. 매번 너한테 진실되고 행복하게 해주는 걸 보면 용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구나. 우리 딸 이렇게 착하고 예쁜데 어딜 가든 사랑받고 잘 살 거야. 프로포즈는 언제 받은 거야? 상견례도 얼른 준비해야 되겠구나. 아유, 이제 엄마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엄마, 이제 나 결혼하니까 다른 소원 한번 생각해봐. 손주 낳는 거 보는 건 어때? 아니면 우리 아이 낳고 나면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가는 건? 엄마, 나 결혼하는 게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소원도 빌어줘. 엄마가 나중에 나 아이 낳고 나면 몸조리도 다 해줄 거지? 우리 아이도 봐주고 우리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도 다 볼 거지? 그래, 그래. 우리 지혜 예쁜 아이 낳으면 엄마가 다 봐줄 수 있지. 아무리 엄마가 몸이 힘들고 아파도 엄마는 우리 딸 위해서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 그런 거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장아장 걷던 게 엊그제 같은데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결혼할 정도로 커가지고는. 정말 시간이 빠르구나. 네 아빠 살아계셨으면 결혼한다고 하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그러게 엄마. 아빠는 더 좋아하셨을 텐데. 용희도 몇 번 못 보고 가셨잖아. 용희 씨 딱 처음에 봤을 때부터 아빠가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던 거 기억난다. 이번에 쉬는 날에 우리 아빠 보러 다녀오자.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꿈에 나왔더라고. 환하게 웃고 있어서 아빠가 거기서 편한가 보다 싶었거든. 내가 엄마랑 조금 더 같이 있고 싶다고 말했어. 아빠 외로워도 조금만 참아달라고. 엄마랑 좀 더 있겠다고 했으니까 아빠가 더 기다리실 거야. 그래, 우리 딸 웨딩드레스도 엄마가 골라주고 사진도 골라주고 해야지. 아빠 보러 다녀오자. 아유, 우리 딸 결혼한다고 하면 엄마가 알아볼 게 많겠다. 결혼 비용도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돼. 준비 안 돼 있다고 하면 엄마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으니까. 알았지? 우리 딸 위해서라면 엄마가 다 줄 수 있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지혜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결혼을 하겠다는 말을 하니 엄마는 너무나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사실 대학을 졸업할 무렵부터 엄마의 건강도 급속도로 나빠지고 계셨던 상황이었죠.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기력도 부쩍 쇠약해지셨고 우울증도 앓고 계신 상황이라 사실 저는 엄마의 곁을 떠나 가정을 꾸린다는 것이 너무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든 제가 빨리 결혼을 하기를 바라셨어요. 항상 제가 결혼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돌아가실까 전전긍긍이셨죠. 저의 상황을 알고 있었던 남편은 졸업과 동시에 프로포즈를 했고 그렇게 저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이나 저희 집이나 경제적 상황은 비슷했지만 엄마는 외동딸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결혼 후에도 남편이 사업을 하겠다며 선포를 했을 때 경제적 지원을 해주시기도 하셨죠. 엄마는 남편을 마치 아들처럼 아껴주셨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제 시집살이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10분 거리에 살고 있던 시댁의 시모는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오셨고 제가 어리다는 이유로 살림을 알려주겠다며 이것저것 집에 오면 지적하기 바쁘셨어요. 매번 말로는 저를 위해 찾아온다곤 하셨지만 제가 보는 시모는 마치 감시자 같았어요. 아유, 네가 아직 어려서 이런 걸 공간 활용을 잘 못하는 거야. 이것도 시간 지나면 다 살림 노하우가 늘어서 또 잘할 수 있긴 하겠지만 뭐 어쨌든 이건 여기다 놓고 저건 이렇게 놓으면 좀 더 많이 넣을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놓고 쓰면 되는 거야. 그리고 쓸데없이 이런 것들 막 사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네가 바깥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살림은 여자가 해야 하는 게 맞는 거다. 알뜰살뜰하게 네가 챙겨야지 어쩌겠니? 네, 어머니. 근데 저희는 둘이 나눠서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물건은 제가 잘 안 쓰고 저기 안쪽에 넣은 물건을 자주 써서 아까처럼 놓아둔 게 편해요. 그냥 아까처럼 놓고 쓸게요. 안 쓰는 물건이 앞으로 나와 있으면 꺼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어머님 걱정되시는 건 알겠지만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네가 뭘 잘해보겠다는 거야. 어려서 시집 와가지고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긴 하겠어? 에휴, 됐고 너는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 하나도 없다. 30년 넘게 살림한 내가 더 잘 알지 네가 더 잘 알겠니? 에휴, 나 때는 이런 거 친정엄마가 와서 싹 다 정리해주고 살림도 다 해주고 갔다지만 네 엄마는 뭐 나이도 너무 많고 여기 와가지고 살림이나 제대로 알려줄 수 있겠니? 그래서 내가 친정엄마처럼 해주는 거니까 잔말 말고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러고 보니 너희 엄마는 요즘 건강 좀 어떠시니? 저번에 보니까 에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던데. 아, 그때 감기 걸리셔가지고 몸이 별로 안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도 요즘은 괜찮으세요. 안 그래도 요즘 엄마가 건강관리 하신다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취미생활도 시작하셨거든요. 집에만 있는 것도 힘드시다면서 쉬엄쉬엄 소일거리도 하고 계세요. 그래도 전보다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전에는 좀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요즘은 그래도 힘도 많이 나고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래도 너희 엄마가 연세가 많으시니 언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참 너도 걱정이 많긴 하겠네. 엄마까지 가시면 식구들도 하나 없고 고아 아니니. 그럼 우리 아들이 상주로 있어야 하는 건가? 에휴, 우리 아들도 참 속이 말이 아니겠다. 어쨌든 친정엄마한테는 집안일 쓸데없이 말하는 거 아닌 거 알지? 뭔 일 있으면 시댁에 말해도 친정에는 말하는 거 아니다. 네가 어려가지고 모를까봐 말해주는 거니까 참고해. 시모는 사사건건 부부의 생활에 간섭을 했어요. 조금이라도 다투거나 사이가 좋지 않을 때면
왜 다퉜는지, 왜 화해를 하지 않는지, 누구의 잘못인지까지 모두 간섭했고, 은근 저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친정에는 어느 하나라도 알려지지 않도록 매번 확인을 하셨어요. 그런 시모의 태도 때문에 부부 사이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죠. 저는 입덧이 무척이나 심했어요. 심한 입덧 때문에 몸무게가 일주일에 5kg나 빠질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입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할 정도였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너무나 안타까워 하셨죠. 지혜야, 많이 힘드니? 내가 너 임신했을 때 입덧을 너무 심하게 해서 네가 나를 닮아버렸나 보구나. 이런 걸 물려주다니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엄마가 너 임신했을 때 입덧 안 하고 지나갔으면 너도 이렇게 힘들지도 않았을걸. 엄마가 미안해. 뭐 먹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힘들면 요새는 병원 가서 주사도 맞고 그러던데. 너무 꾹꾹 참지만 말고 바로바로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그래. 아휴, 내가 대신 입덧을 해줄 수도 없고 어쩌니?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입덧 심할수록 아이가 잘 있는다고도 하잖아. 걱정하지 않아도 된대. 몸무게가 좀 줄어서 이번에 안 그래도 병원에 가서 수액도 맞고 왔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도 처음에 입덧했을 때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병원에서도 시간 지나면 점점 나아진다고 하니까 엄마 진짜 걱정 안 해도 돼. 입덧은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 엄마 때문이 아니야. 아유, 그래도 입덧하는 거 엄마 닮는 사람 많다고 하더라. 안 그래도 마른 우리 지에 입덧하느라 더 말라버려서 어쩌니? 아무리 손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엄마한테는 우리 딸이 더 소중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미안하다. 혹시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엄마가 다 해줄게. 밥 먹는 게 힘들면 엄마가 죽이라도 써서 올까? 예전에 너 엄마가 해준 전복죽 맛있다고 좋아했잖아. 그거 좀 해다 올까? 엄마, 괜찮아. 아직은 뭐 먹고 싶은 생각은 안 드네. 아, 엄마 예전에 나 아팠을 때 메밀죽 해준 거 그거 기억나? 나 그거 갑자기 먹고 싶다. 다른 건 생각이 안 나는데 메밀죽은 갑자기 떠오른다. 그거 먹을 수 있나? 조금만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엄마 오니까 입덧도 싹 사라진 것 같고 좋다. 엄마, 며칠만 우리 집에 좀 더 있다 가면 안 돼? 그래. 엄마가 먹고 싶은 거 다 만들어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조금이라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 말해. 한 입이라도 먹으면 다행이지. 김서방도 며칠 좀 있다가 가라고 해서 안 그래도 엄마가 며칠 있다가 가려고 했어. 무리하지 말고 누워 있어. 힘들어도 조금씩 먹다 보면 넘어가는 게 있겠지. 그런 거 잘 챙겨 먹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입덧하는 저를 위해서 엄마는 온갖 음식을 다 해다 주셨죠. 냄새만 맡아도 입덧이 심해서 엄마는 항상 집에서 요리를 하고 다 만든 음식만 싸가지고 다시 집으로 가지고 오시기도 했어요. 시모는 제가 입덧을 하는 꼴을 쳐다보기도 싫다면서 입덧 끝나면 연락하라는 어이없는 말만 하셨고요. 질순이 다 된 엄마가 친정집과 우리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을 나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엄마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저를 위해서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다 하셨죠. 저는 그런 엄마의 정성 때문이었는지 입덧이 금방 좋아졌습니다. 입덧이 사그라들기 시작하면서 시모는 끊었던 발길을 다시 찾았죠.
그러면서 이것저것 모두 지적하기 시작하셨고, 제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습니다. 엄마, 어머님께서 얼마나 정성이었는지 알아? 매일매일 음식 여러 개 다 만들어 오시고 진짜 정성이셨어. 내가 어머님 딸이었으면 매일 눈물바다 감동이었을 거야. 지혜가 어머님 덕분에 입덧도 안 하고 너무 좋아졌지 뭐. 병원에서도 건강해졌다고 할 정도라니까. 진짜 다행이야. 나는 입덧이 그렇게 심한 건지 몰랐다니까. 임신하면 다들 그러는구나 하니까 뭐. 우린 둘째 생각도 못하겠어. 아유,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임신하면 다 그러는 거지. 무슨 특별한 일 겪은 것 마냥 말하고 그러니? 나도 너 임신했을 때 입덧했지 뭐. 그리고 입덧 같은 거는 엄마가 다 이겨낼 수 있는 건데 아주 유난이야. 제가 아직 어려서 오버하는 거지. 원래 그렇게 심한 거 아닌데. 에휴. 그리고 친정엄마는 원래 다 그렇게 해주는 거야. 딸 시집 가면 원래 집안일도 싹 다 친정엄마가 해줘야 하는 건데 쟤는 엄마가 나이 들어가지고 못 해주니까 그런 거라도 해줘야 마음이 편하니 그렇게 하셨던 거겠지. 그래도 입덧 심할 때 와서 챙겨줬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구나.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 그래, 우리 엄마도 고생 많았지. 내가 그거 다 알지. 할머니 시집살이 다 견뎌가면서 집안 살림하고. 쟤야, 우리 엄마는 나 낳고 일주일도 안 돼서 반일하고 그랬다니까. 너는 진짜 편한 시어머니 만난 거야. 그때는 조리원이 어디 있어. 그냥 집에서 며칠 쉬고 바로 일하는 거지. 할머니도 애 안 봐주고 그래서 그 갓난아이 없고 다니고 그랬어. 그래도 우리 엄마는 우리 아이 봐준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이야. 그치? 아, 그래. 어머님 감사해요. 그래도 저 이번에 엄마가 조리원 예약해 주신다고 해서 예약하려고요. 엄마가 조리원 비용도 다 대주신다고 해서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병원 연계된 곳도 있다고 해서 이번에 병원 가면서 물어보려고요. 조리원 나오고 나서도 산후도우미도 온다고 하니까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1년 휴가 준다고 하니 제가 아이 돌봐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쓸데없는데 돈 쓸 필요가 뭐가 있니? 애는 너만 낳니? 너는 아직 20대인데 창창한 나이에 얼마나 쉬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때는 일주일이 뭐야? 3일이면 일어나서 집안일하고 일주일이면 반일했지. 뭐 너야 아직 젊으니까 출산하고서도 바로 일해도 아무 상관없어. 조리원은 무슨? 거기다 쏟아부을 돈 있으면 저축할 생각이나 해야지. 살림을 어떻게 꾸려나가려고 조리원을 간다는 거니? 됐으니까 네 엄마한테도 조리원은 됐고 돈으로 달라고 해라. 그냥 내가 와서 산후조리 해주면 될걸. 그 돈 나한테 달라고 해. 내가 우리 동생들도 다 산후조리 해줬어. 걔네들도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다 잘 살고 있으니까 산후조리원 갈 생각하지 말고 그 돈 나한테 주고 나한테 산후조리 받아. 시모는 자신이 산후조리를 해주겠다면서 말을 하셨어요. 남편 또한 시모가 시모의 동생들, 올케들까지 싹 다 산후조리를 해줬다면서 조리원에 안 갔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죠. 그뿐만 아니라 아이 성별이 나오기도 전에 자신들이 원하는 성별이 아니면 바로 둘째를 준비해야 한다는 소리도 서슴없이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입덧을 했던 저를 보고서도 아무렇지 않게 둘째를 말하는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어이가 없었어요. 임신을 하고 나서 시모는 집에 오는 빈도수가 더더욱 잦아졌어요. 매번 부엌에 들어와 음식을 지적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으면 화를 냈어요.
얘, 너는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이런 인스턴트나 먹으면서 우리 귀한 손주를 키우고 있는 거야? 엄마가 된 게 이런 거나 먹고 말이야. 아무리 이런 게 편하다고 하지만 네가 직접 다 요리하고 그러면서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나는 거지. 요즘 애들이 왜 아토피가 그렇게 많겠니? 다 이런 거 엄마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처먹어서 그런 거지. 에이구, 너는 임신했다는 애가 생각이 있는 거니? 뱃속에 애를 건강하게 키울 생각해야지. 지몸 힘들다고 대충대충. 너 안 되겠다. 출산하기 전까지 내가 이 집에 와서 좀 있어야 되겠어. 안 그래도 산후조리도 내가 해줘야 하는데 잘 됐다. 네? 어머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태어나고 산후도우미 오셔서 산후조리 해주실 거예요. 조리원 안 가는 대신 산후도우미 오시기로 했잖아요. 어머님 안 오셔도 돼요. 음식 걱정되시면 제가 좀 더 신경 쓸게요. 그러니 너무 하나하나 다 뭐라고 하시지 마세요. 걱정되시는 부분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주 먹는 것도 아니고 저랑 남편 둘 다 일하다 보니 바쁠 때는 간단하게 먹으려고 그런 거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 집안일은 여자가 챙겨야지. 남자가 어떻게 다 챙기니? 너 우리 아들 주방에도 들어오라고 하는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주방일은 여자가 봐야지. 밥은 제대로 해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네 애도 애지만 우리 아들도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이따위로 먹이는 거야? 네가 아무리 어리다고 하더라도 살림은 조금씩 하면서 늘려야지. 이건 뭐 밑도 끝도 없고 늘지도 않고 원. 아이고. 이 상태로 아이 태어나면 어떻게 키울지 안 봐도 뻔하다 정말. 됐고, 오늘부터 반찬 하나씩 만드는 법 말해줄 테니까 틈틈이 연습해라. 어머님,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쓰실 필요 없으세요. 반찬은 제가 만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아무리 회사가 제 편이 봐준다고 하지만 1년 동안 육아휴직 해야 하는데 그동안 일도 다 마무리해야 하고요. 오늘만 일찍 끝난 거지 늦게 끝나는 날도 많아서 밖에서 밥 먹고 들어오는 날도 있어요. 집에서 먹는 것도 얼마 안 되는데 매일 반찬 하나씩 만들 수 없어요. 어머님 걱정하시는 건 알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엉망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어머, 얘가 말대꾸 하는 거 봐라. 네가 친정엄마가 전국 건강했으면 알아서 와서 반찬도 싹 다 해주고 집안일도 다 해줄 텐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그러지. 니네 엄마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런 거 하나도 못 해주는데 나라도 이렇게 신경 써야지 어쩌겠니? 입덧할 때는 그렇게 잘만 챙겨주더니만 왜 지금은 안 챙겨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신경 안 쓰게 생겼니? 나까지 신경 안 쓰면 너네가 사람 구실하면서 살기나 했겠어? 엄마는 제 생활을 존중해 주셨고 사이가 혹시라도 불편해할까봐 집에 오신 적이 거의 없었지만 시모는 하나하나 감섭하면서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마치 친정엄마가 챙겨줘야 할 것을 자신이 생각해서 챙겨주는 것이라며 저를 위하는 듯 말을 했어요. 저는 시모의 행동, 말 하나하나가 스트레스가 되었죠.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랬는지 아이는 임신 중기를 넘기지 못하고 유산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유산 소식을 듣고서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자책하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에게 시집살이에 대해서 말도 꺼내지 못했죠. 지혜야, 괜찮니? 이거 네 잘못 아닌 거 알고 있지? 들어보니까 임신하면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아이 하나 낳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가 봐. 내가 좀 더 네 몸을 잘 살폈더라면
우리 지혜가 이렇게 힘든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너무 미안하다. 우리 딸 몸조리 잘해야지. 엄마가 지혜 입덧할 때 차라리 임신 안 했으면 우리 딸 안 힘들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해서 그랬나? 엄마가 된 게 그런 생각이 나다니 너무 미안하다. 엄마, 이거 엄마 때문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임신은 나중에 다시 할 수 있고 나 아직 젊어. 그리고 주변에서도 아직 임신은커녕 결혼 안 한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나는 좀 빠른 편이었지.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도 엄마 탓하지 마. 그래, 지혜야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알지? 누구한테나 그럴 수 있는 일이고 생길 수 있는 일이야. 너도 절대로 자책하지 말고. 그나저나 김서방은 어디 갔니? 아까까진 집에 있더니만 나오더니 갑자기 없어졌네. 뭐 사러 간 거야? 그래도 며칠은 누워서 쉬어야 할 텐데 회사에는 말했니? 며칠 푹 쉬어야 한다고 말해서 몸 관리도 하고 쉬어야 돼. 회사에서도 당분간 일 걱정하지 말고 쉬라고 하더라고. 남편은 필요한 거 있어서 잠깐 나갔어.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도 있고 어머님도 자주 오시니까 집안일이며 이런 거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안 그래도 엄마 몸도 안 좋은데 내가 엄마 걱정시킨 거 아닌가 몰라. 병원에서도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 잘못 아니고 몸 어디 이상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엄마도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는 제가 유산을 했다는 소식에 너무나 힘들어 하셨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엄마는 모든 것이 당신의 탓이라고 하셨지만 반대로 시모는 모든 게 제 탓이라 말을 하셨습니다. 남편 역시 제가 조심하지 않은 탓으로 은근히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러게, 일은 뭐하러 다녀가지고 이 난리니? 내가 임신하고 입덧 심하니까 일이나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어? 그 젊은 나이에 애를 흘리는 게 말이 되니? 아휴, 아니 너 어디 몸에 이상 있는 거 아니야? 다음 임신은 그래서 언제 할 수 있대? 어차피 젊으니까 금방 괜찮아진다고 하지? 왜 그렇게 된 거라니? 아휴, 그러게. 몸 관리 제대로 해야 하는데 대충대충 고집 부리더니만. 어머님, 제가 관리를 못해서가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병원에서도 말했잖아요. 그리고 애를 흘리다니 그게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이러시는 게 더 저한텐 스트레스예요. 병원에서는 심한 스트레스 받아도 그럴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다고 하면 좀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어머님? 제발 저 몸조리 할 때만이라도 가만히 좀 놔둬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 얘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얘 용이야. 얘 좀 봐라. 내가 무슨 얼마나 잔소리를 했다고 눈 똑바로 뜨고 가만두라고 하는 거니? 아주 그냥 뭣도 모르는 애 며느리라고 들였다가 내가 꼼짝을 못하겠다 정말. 너 지금 그럼 내 탓이라고 하는 거냐? 어떻게 그게 내 탓이야? 네가 애를 잘 잡아두지 못해서 그런 거지. 아무리 좋은 씨를 주면 뭐하니? 받지 좋지 않은데. 아유, 엄마, 그만해. 얘가 예민해져서 그래. 자기도 좀 미안하고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화내는 거니까 엄마가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지혜야, 너도 그만해. 왜 엄마한테 그래? 우리가 잘못한 일 가지고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스트레스 줬어? 네가 스트레스 받을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밥이며 뭐며 다 해주는데 진짜 제발 좀 그만해라.
나도 화나려고 해. 뭐? 당신이 뭐가 화나?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 다 알면서도 그냥 넘어갔잖아. 내가 스트레스 뭐 때문에 받고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하는 거 당신 알잖아. 그거 뻔히 알면서도 그냥 든 게 누군데 그래? 뭘 그만하라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런 건지도 다 알고 있었잖아. 어머머머, 얘가 진짜 미쳤나 보다. 너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니? 어디 기한 우리 아들한테 소리를 치고 난리야? 얘같이 얘도 못 지켜놓고선 어디서 큰 소리야? 너 옛날 같으면 바로 쫓겨나는 거야, 알아? 아주 그냥 늙은 부모 밑에서 오냐오냐 키운 티가 여기서 확 나는구나. 시모는 막말을 내뱉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 생각을 했지만 그날 이후로 엄마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시면서 이혼에 대한 말을 꺼낼 수조차 없었어요. 충격을 받을 엄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그냥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 뒤 엄마는 갑자기 쓰러지셨죠. 평소에도 건강이 좋지 않으셨던 엄마는 쓰러지시고서 위독한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어요. 병원에서는 하루를 넘기기 힘들 거라는 말을 하셨죠. 저는 엄마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 병원을 지켰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시댁 식구들은커녕 남편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연락이 닿은 남편은 어이없는 소리만 했을 뿐이었어요. 여보, 왜 안 와? 엄마 오늘 밤 넘기기 힘드실 거래.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 없어? 엄마 임종은 같이 봐야지. 그래도 엄마가 당신 아들처럼 잘 챙겨주셨잖아. 엄마가 당신도 보고 싶어 할 거야. 몇 시간 못 버티실 수도 있대. 바쁜 거야? 회사에 한 번만 말하고 오면 안 될까? 나 너무 무섭고 힘들어. 엄마 진짜 오늘 가시면 어떡해? 지금 가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여보, 얼른 와. 그게 지혜야. 미안한데, 나 조금 늦게 가야 할 것 같아. 아니, 엄마가 오늘 마침 어디 예약을 좀 했는데, 내가 어머님 병원에 가보겠다고 말했는데, 오늘 아니면 안 된다고 너무 고집을 부리시네. 여기가 소문난 간장게장 맛집이라 예약하기도 힘들고 그런 곳인가 봐. 그래도 시간 오래 안 걸리니까 내가 최대한 빨리 끝내고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줘. 미안해, 지혜야.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지금 몇 시간 못 버틸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러지 말고 당장 와. 당신 진짜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알고 하는 거야? 지금 밥 때문에 엄마 임종도 못 지킨다고 하는 거냐고.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당신한테 해준 게 얼만데, 얼마나 잘해줬는데 당신 뭐 하자는 거야? 당장 와. 지금 안 오면 나 당신이랑 앞으로 못 살아. 예, 나다. 너 지금 네 남편한테 하는 말꼬락서니가 그게 뭐니? 갈 사람 때문에 산 사람 배 골면 쓰겠냐? 네 엄마야 인생 순리대로 가는 거고. 솔직히 살 만큼 산 사람 아니니? 네 아빠 곁에 간다는데 네가 그렇게 못 놓고 있는 것도 그것도 도리 아니다. 어차피 중환자실에 계시다면서 말이라도 하실 수 있으면 모를까? 숨 넘어가는 분 얼굴 봐서 뭐 좋다고 그러는 거니? 밥 먹고 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끊어라. 시모는 엄마가 돌아가시면 연락을 하라면서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전화를 다시 걸어도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저는 그렇게 홀로 엄마의 마지막을 지키게 되었어요. 엄마는 몇 시간을 버티지 못하시고
떠나셨습니다. 바로 장례식 준비가 되었어요. 하루가 지나도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연락도 없이 오지 않는 식구들을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전화를 해왔고,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경찰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장례를 치르는 사이 근교로 여행을 갔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때 밥집에서 나오면서 음주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고, 그 자리에서 시댁 식구들이 모두 사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엄마의 장례에 참석을 하지 않고서 여행을 갔다는 사실에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 여행길이 그 사람들의 마지막이었다는 사실을 듣고 나니 한참을 멍하니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모든 장례가 끝이 나고 나서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 시부모님의 보험금 수익자가 남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외아들마저 사망을 한 상태라 가족들의 사망보험금은 모두 저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장례가 다 끝난 이후 만난 이모는 놀라운 얘기를 저에게 해주셨죠. 지혜야, 엄마 너무 보고 싶지? 그래도 언니는 네가 너무 힘들지 않게 잘 살길 바랄 거야. 사실 언니가 너 결혼 생활 힘든 거 다 알고 있었어. 우연히 한번 네 시어머니가 너한테 화내는 걸 들었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가서 뭐라고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렸대. 아이 유산하고 나서는 당장 그 집에서 나오라고 하고 싶었는데 언니 몸도 좋지 않고 그 집에서 나와도 자기는 이제 곧 갈 것 같으니까 그래도 남편한테 기대서 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야. 그랬는데 네 시댁 식구들 끝까지 언니 장례식도 안 오고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네 시댁 식구들 죽은 거 그거 아마 벌 받은 게 아닌가 싶다. 엄마가 내 상황 다 알고 있었어요? 아니, 엄마가 한 번도 저한테 말을 꺼내본 적이 없어서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거 다 알고 있으면서 내가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걸 보고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나는 엄마가 내 결혼 생활 보면서 행복해하면 기뻐하고 좋아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엄마는 피눈물 흘리고 있었겠네요. 엄마한테 솔직히 말할 걸. 이렇게 가실 줄 알았으면 좀 더 엄마랑 오래 같이 살 걸 그랬어요. 지혜야, 너희 엄마는 그래서 네가 너무 기특하기도 했고 안쓰러웠대. 아빠 가시고 나서 자기마저 가버리고 나면 네가 너무 힘들어하고 무너질까 봐 그래도 형편없는 사람들이지만 가족이라도 있으면 좀 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셨던 거야. 근데 그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이 버티는 걸 보고는 혼자서도 잘 해내겠다 싶으셨나 봐. 언니가 끝까지 버틴 거 너도 알고 있지? 난 네 엄마가 끝까지 너 지키려고 그런 거 같아. 그 사람들 결국 그렇게 돼버린 거 난 톡톡히 벌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 지혜야, 네 잘못 아무것도 없어. 알지? 그 사람들 다 벌 받은 거야. 그러니까 너 보란 듯이 당당하게 살아. 엄마는 이미 제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당신이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걸 짐작하셨는지 또다시 홀로 남겨질 딸이 걱정되어 뭐라고 말도 못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시댁 식구들은 장례식도 참석하지 않은 채 여행을 떠났고 그런 모습에 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모는 엄마의 당부를 잊지 않고 저를 끝까지 도와주셨어요. 변호사도 선임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다 해결을 해주셨죠.
시부모님의 친인척도 안 계셨고 남편에게도 형제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받게 된 보험금과 재산도 전부 저에게 그대로 올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혼자서도 당당하고 꿋꿋하게 잘 이겨내길 바랐던 엄마의 마음처럼 저는 요즘 홀로 당당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제가 정말 원했던 삶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주변에서도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요즘은 많이 힘을 받고 있네요. 늘 받기만 했던 부모님의 사랑 덕분에 잘 버티고 있어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늘 파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겪었던 사건 때문에 너무 서러워서 사연을 신청하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같이 살고 있는 남편과는 결혼 5년 차 되었고요. 4살 된 딸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뱃속엔 둘째까지 생겨서 현재 8개월 차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딸이라서 그런지 저에게 기대를 많이 했던 시모는 딸이라는 말을 듣곤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둘째를 임신했을 때 무조건 아들 손자가 나와야 한다며 첫째 때와 다르게 온갖 좋은 음식은 다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시어머니의 행동은 전과 다르게 상당히 차가워졌습니다. 남편도 시모가 저를 대하는 쌀쌀맞은 모습이 신경 쓰였는지 최대한 좋게 대화로 풀어나갔지만 시모의 심술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어요. 아들을 낳고 싶다고 제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시모는 남들은 잘만 낳아주는 아들 손자 얼굴을 구경도 못하고 세상 떠날 것 같다면서 며느리를 잘못 들였다고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자 남편은 출산 전까지 시댁에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저도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그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어차피 시댁에 가봤자 좋은 말도 듣지 못하는데 스트레스 받을 일을 만들 필요는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시모에게 출산 전까지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그 말을 듣게 된 시모는 기분이 많이 안 좋았는지 남편이 출근했을 때 저에게 따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시모는 저에게 거침없이 화부터 내셨죠. 내 잘못도 아니고 전부 다 네가 잘못한 일인데 왜 내가 우리 아들과 안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 네가 아들 손주만 낳아줬어도 이런 문제 생기지도 않았다. 첫째 손주가 딸이었으면 둘째는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건 기본 아니니? 받아 먹을 건 다 받아 처먹어 놓고 이제 와서 출산 전까지 만나지 않겠다고? 어머님, 성별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저도 어머님이 원하는 아들 손자 안겨드리고 싶지만 말처럼 쉽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서 저도 많이 답답해요. 셋째 계획은 언제 세울 거니? 설마 둘째에서 끝낼 건 아니지?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아들 손자 안아보는 게 소원인데 둘째로 끝낼 거냐고? 어머님, 아직 둘째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신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이런 관계 만들어가는 거 저 또한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 오지 않겠다고? 네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이번에 내 큰아들이 결혼할 여자 소개해 준다고 했거든? 음식 준비도 해야 되고 집안 대청소도 해야 되니까 내 아들 잘 구슬려서 무조건 내려오거라. 왜 아무 말도 없는 거니? 누구는 임신 안 해본 줄 아니? 나도 예전에 다 해봤다. 아직 출산하려면 2달이나 남았는데 미리 출산운동 시작해야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커지면 출산할 때만 힘들어진다는 거 몰라?
내 큰아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여자를 소개해주는 자리라는 건 내 큰아들이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을 했다는 거다. 직업이 의사라더라. 대형 병원에서 일한다는데 의사 며느리 얻는 게 쉬운 것도 아니잖아. 그만큼 우리 집안도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하는데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면 뭐하니? 와서 시애미 일손이라도 도와야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무조건 내려와라. 나 혼자서 모든 걸 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니까 네가 옆에서 도와줘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아주버님과 결혼하게 될 의사 예비 형님이 주말에 시댁에 인사를 온다고 임신 8개월 차인 저에게 일을 시키려 하고 있었어요. 하는 것도 없이 놀고 먹기만 해서 살만 쪘다며 다이어트 좀 해야 된다고 무조건 시댁으로 오라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음식이며 대청소며 모든 것들을 저에게 시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시모의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고만 있자 집안 분란 만들지 말고 좋게 넘어가는 게 좋을 거라며 자기 아들 잘 구슬려서 오라는 말 한마디 덧붙인 뒤 전화를 끊었어요. 임신 8개월 차 만삭인 제가 만약 뱃속에 아들 손자가 있었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게 모든 걸 다 해주셨겠지만 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대하는 모든 행동들이 차가웠고 신경질적이었어요. 제 뱃속에 있는 손녀딸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듯 보였습니다. 첫째도 아닌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 4살 된 첫째 딸도 돌봐야 하는 상황인데 시댁에서 음식하고 청소까지 하라는 시모의 말에 정말 많이 서운했고 저에게는 평생 상처로 각인이 되었습니다. 첫째가 딸이었을 때도 출산할 때까지 눈치만 주더니 둘째까지 딸이게 되자 시모의 말투와 행동은 거침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한테 시모와 전화통화했던 내용에 대해 설명을 했고 남편은 시모의 요구가 말이 안 된다면서 곧장 핸드폰을 들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아닌 아주버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어떤 상태인지 설명을 한 뒤에 만삭인 몸으로 시댁에서 음식과 청소를 해줬으면 좋겠냐고 물어봤고 아주버님은 임신한 몸으로 무슨 일이냐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면서 시댁에서 간단하게 인사만 드릴 거니 저희 부부는 오지 않아도 된다고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예비 형님이 많이 바빠서 잠깐 얼굴 보는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임신한 몸으로 애도 돌봐야 하는데 그러다 몸살이라도 나면 큰일이라고 절대로 시댁에 오지 말라며 대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아주버님과의 전화를 끊자마자 곧장 시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좀 전에 형이랑 전화통화했어요. 이번 주 주말에 예비 형수님 인사 온다면서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형과 대화 좀 나눠 봤는데요. 아주 잠깐 인사만 드리는 자리라 우리까지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식 만들 필요도 없다던데요. 그리고 이 사람 만삭인 몸으로 애도 봐야 하는데 무슨 음식을 만들어요. 거기에 청소까지 하라고 했다면서요. 엄마가 원하는 아들 손자가 아니라 해도 똑같은 손주인데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지 않겠다는 거야? 너희 형이 처음으로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는 건데 잠깐 있다가 간다 해도 신경 써주는 게 받는 사람 입장에선 그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 줄 모르니? 걔는 내가 좋게 설명해서 오라고 했는데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잠깐 전화 좀 바꿔봐라. 말 한마디 전달 못해서 집안 분란을 키우냐고. 집안을 무너뜨리는 건 어머니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 사람 만삭인 상태에서 혼자서 4살 된 딸까지 돌보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고요. 내일 아침에 장모님 오시기로 했고 이번 주 주말 내내 같이 있을 예정이니까 이 사람한테 오라고 하지 마세요.
시모는 남편과 한참 동안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안 좋은 말들을 주고받더니 집안의 불화는 전부 저로 인해 시작되는 거라면서 꼴도 보기 싫으니까 오지 말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주지 않고 오로지 시모의 입장에서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서운했어요. 남편은 차라리 잘된 거라며 이참에 한동안 얼굴 볼 일 없을 거니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남편과 통화할 때 들려온 시모의 화가 난 목소리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말에 출장을 떠난 남편 대신 엄마가 아이들 보는 걸 도와주셨는데 저녁에 연락도 없이 갑자기 시모가 찾아왔어요. 당황한 저와 엄마는 일단 문을 열어주긴 했었는데 시모는 제가 시댁에 가지 않아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얼굴을 붉히며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부탁했는데 결국 끝까지 오지 않아서 나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네가 생각이 있으면 사돈한테 아이 맡긴 뒤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지? 오늘 고생한 것만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데 너는 지금까지 아주 속 편하게 있었나 보다. 사돈, 저도 어떤 상황인지 어느 정도 듣긴 했었는데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와 제가 보는 앞에서 화를 내면 경우가 아니지 않나요? 그럼 내가 여기 놀러 왔겠어요? 나 때는 출산 전까지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은 전부 다 가리지 않고 했었어. 가뜩이나 둘째도 손녀딸이라 기분이 안 좋은데 이제는 아예 심히 말 무시하고 집안 분란까지 만들어? 오늘 나 혼자 고생한 거 생각하면 우라통이 치밀어서 너한테 한마디 해야 내 화가 가라앉을 것 같아 찾아왔다. 어머님 며느리 얻는 거지 제 며느리 얻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집안 가족 일이라고 해도 제 몸 하나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져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까지 차오르는데 어떻게 음식을 만들고 청소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가봤자 짐밖에 안 된다고요. 어머님이 생각하는 대로 제가 따라주지 않으면 또 저에게 막말하실 거잖아요. 저도 고민 안 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몸이 정말 힘든데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겠어요. 일단 화 좀 가라앉히고 좀 앉으세요. 제 딸한테 화풀이 하려고 오셨으면 그만 돌아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찾아오시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닐 텐데요. 엄마와 시모는 얼굴을 붉히면서 몸을 부딪히며 안 좋은 눈빛을 주고받길래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아 중간에서 말렸는데 그 순간 시모가 저를 강하게 밀쳤고 중심을 잡지 못한 저는 그대로 뒤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엄마는 제가 넘어진 걸 보자마자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고 엄마의 돌발 행동에 당황한 시모도 엄마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는데 이미 엄마는 제가 넘어진 모습을 보곤 이성을 잃어버려 시모를 정신 차리지 못하게 좌우로 계속해서 흔들었어요. 그렇게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시모가 엄마를 노려보면서 자기 몸에 손을 댄 거에 대해서는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라며 화를 내자 엄마도 임신한 저를 밀친 거에 대해 좋게 넘어갈 생각 없다면서 시모의 말을 받아쳤어요. 그렇게 안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사이 현관문이 열렸고 당일 출장을 다녀온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주 잠깐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파악하던 남편은 이 모든 게 시모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걸 눈치챘는지 시모를 일으켜 세운 뒤 집 밖으로 쫓아내려 했는데 그 순간 시모가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와 엄마는 시모의 행동에 경악을 했고 남편도 당황한 듯 보였어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엄마를 내칠 수 있어? 지금 엄마 머리를 봐봐라. 오늘 예비 며느리 인사 온다고 해서
미용실 가서 비싼 돈 주고 머리까지 만졌는데 사돈이 내 머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다고. 너는 엄마가 당하고 있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제가 없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 봐도 딱 알 수 있는데 뭐하러 물어봐요? 오늘 형이 예비 형수님과 결혼 문제로 집에 데리고 왔을 때 엄마 혼자 고생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분풀이 하려고 왔겠죠. 제 말이 틀렸어요? 엄마 머리가 만신창이가 된 건 임신한 이 사람한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으니까 장모님이 화가 나셔서 엄마 머리를 그렇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안 봐도 딱 보이는데 어떻게 엄마 편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틀리면 말씀해 보세요. 시모는 남편의 말에 당황했는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면서 시모를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시모는 남편까지 편을 들어주지 않자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걷어찬 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시모가 한바탕 난리를 치고 떠난 뒤에야 숨을 쉴 수 있었고, 엄마는 시모가 임신한 저를 강하게 밀쳐서 큰일 날 뻔했다면서 소파로 넘어진 게 천만다행이라며 저를 침대에 눕혀주었어요. 엄마는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남편한테 불만을 털어놓았고, 남편은 흥분한 엄마한테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이후 한동안 시모에게 연락도 없었고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주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상견례 문제로 남편과 상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상견례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야 하는 자리라 아주버님은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시모가 저희 집에서 한바탕 난리 쳤다는 걸 알고 있어서 상견례 자리에서 시모의 얼굴을 보는 게 불편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참석을 안 해도 된다며 부담스러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주버님 일은 별개라 남편은 저와 상의하고 다시 연락 주겠다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한참 동안 대화하고 내린 결정은 상견례는 참석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도 양가 집안 모이는 자리인데 남편이 참석 안 하는 건 그 집안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상견례는 가기로 했었죠. 중요한 자리인데 시모도 조심할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알려준 상견례 날 장소로 남편과 함께 도착을 했는데 때마침 시부모님도 저희와 동시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과 같이 식당에 들어가려고 주차하는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운전대를 잡은 시모가 주차하는데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손님들이 많은 식당이라 주차장이 협소했는데 시모가 주차하기에는 약간 힘들었는지 주차 공간에 차를 넣지 못하길래 남편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시모는 남편과 저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던 상태라 남편의 말을 무시했어요. 원래 시부가 운전을 하셨는데 예전에 교통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치셔서 운전을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라 그때부터 시모가 대신 운전대를 잡았어요. 남편과 저는 같은 자리를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모의 차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엄청난 굉음을 내더니 후진으로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몸이 경직된 상태로 그 자리를 피하지 못하자 남편이 그런 저를 안쪽으로 끌어당겨 가까스로 큰 사고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의 차가 멈추지 않고 주차되어 있던 벤츠와 부딪혔고 그 소리에 상견례장에 있던 아주버님이 밖으로 나왔는데 사색이 된 얼굴로 긁혀진 벤츠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시모는 차를 멈춘 뒤 문을 열고 나오더니 갑자기 저에게 다짜고짜 화를 냈습니다. 너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이 차를 긁었잖아.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차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먹을 것도 적당히 먹어야지. 도대체 얼마나 처먹었으면 몸이 차한 대를 가릴 정도로 비대해져서 후방 주시를 방해해. 2차 수리비는 네가 내라. 차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자주 나오라고 좀 해라. 이 차가 누구 차인 줄 알아요? 저랑 결혼할 경은 씨 차량이라고요. 아니, 재수 씨는 우리 엄마가 주차하고 있는데 왜 뒤에서 얼쩡거려서 사고를 내게 만들어요? 형,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는 멀찍이 떨어져 있었는데 엄마가 운전을 못해서 이 차랑 박은 거라고. 이 사람한테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 형이 좀 전에 어떤 상황인지 전부 본 것도 아니잖아. 내가 이 사람 끌어당기지 않았으면 후진하는 차와 충돌 사고가 날 뻔했다고. 하마터면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문제가 생길 뻔했는데 예비 형수님 차 조금 긁혔다고 다짜고짜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건 너무하잖아. 오늘 여기 오려는 것도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왔는데 괜히 온 것 같네. 뭐라고? 이 자식이? 내 입장도 생각을 해야지. 아직 상견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자사고가 났으니 내가 기분이 얼마나 안 좋겠어? 엄마가 재수씨 때문에 벌어진 사고라고 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있었지. 그런데 너는 지금 형한테 얼굴을 붉히면서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내가 요즘 좋게 얘기하니까 형이 아주 우스워? 나도 최대한 너 입장에서 편의를 봐주고 있는데 잠깐 오해한 거 가지고 너무 열내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에서 너 얼굴 보며 상견례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방해하지 말고 가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뭐라고 그랬어? 여자 하나 잘못 들이면 집안 망한다고 했잖아. 이거 봐봐라. 쟤 때문에 우리 가족 분열 생긴 거 보라고. 시모는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 순간부터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며 불만을 털어놓았고 차 사고가 난 것도 제가 뒤에 있어서 그런 거라는 어이없는 말로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켰어요. 아주버님도 상견례 때문에 예민해진 건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아무 잘못 없는 저에게 막말을 퍼붓는 건 너무하다 싶었어요. 시모는 자기 집안에 저만 사라지면 된다고 당장 꺼지라면서 만삭인 제 뺨을 후려쳤고 시모의 돌발 행동에 경악한 남편은 소리치며 화를 냈어요. 시모에게 뺨을 세게 맞게 된 저는 귀가 먹먹할 정도였는데 순간적인 충격으로 인해 너무 놀랐는지 몸이 경직돼 아랫배에 진통이 오기 시작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괜찮냐며 시모의 멱살을 잡으려다 사색이 든 얼굴로 다급히 병원에 가자고 하길래 남편에게 부축을 받아 다시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 시모가 뱃속에 있는 손녀딸은 필요가 없다며 들고 있던 가방으로 저를 향해 사정없이 휘둘렀어요. 남편은 정신 나간 시모에게 그만 좀 하라며 강하게 밀쳤고 아주버님은 엄마한테 무슨 짓이냐며 남편의 멱살을 잡아 주먹을 쥐어 올리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려는 그때 뒤에서 아주버님을 향해 누군가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 손 내리지 못해? 태진 씨, 정신 나갔어? 우리 부모님이 계신 자리에서 그런 행동을 저지르면 어쩌자는 거야?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 거 알아? 태진 씨,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어떤 상황인지 내가 지금 알진 못하지만 무력을 행사하는 건 절대로 안 될 행동이라고. 당장 그 손 내려. 이거 놔. 형한테 정말 실망했어. 어떻게 나한테 손을 올리려 할 수가 있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가 모든 상황을 악화시킨 거라고. 여보, 괜찮아? 왜 그래? 애가 나을 것 같아? 저기요, 의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 좀 도와주세요. 숨을 못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네? 숨을 못 쉰다고요? 잠시만 좀 나와주세요.
일단 답답할 수 있는 겉옷부터 벗어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서둘러 물 좀 가져다 주세요. 저기요, 정신 차리세요. 아니, 잠깐만. 지선 언니야? 나야, 나. 몰라보겠어? 언니, 지금 정신 잃으면 안 돼. 일단 숨을 크게 쉬려고 노력해봐. 언니! 순간적으로 너무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갑작스런 진통과 함께 숨이 쉬어지지 않았어요. 눈앞의 시야가 검게 변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무서웠고 눈이 거의 감기려 할 때쯤 저에게 반복적으로 언니라고 목 터지게 부르는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데 눈을 뜰 힘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세상을 떠나는 건가 싶던 그 순간 남편이 가져온 물에 적신 수건으로 제 얼굴과 몸을 주무르며 감싼 뒤 물을 한 모금 들이켜게 되자 조금씩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고 숨을 다시 내뱉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정신이 들어 숨을 고르고 있는데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던 여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를 바라보며 반가운 얼굴로 자기를 못 알아보겠냐고 반가워하는 모습의 여자를 쳐다보는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만나게 된 동생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아빠의 사업이 무너져서 이사를 많이 했었는데 어느 주택가로 이사를 간 적이 있었어요. 집주인분께서 1층을 싼 가격에 임대를 해주셔서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던 저희 가족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 집주인분과 함께 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처음 본 여자아이였는데 그때 사모님이 그 여자아이를 입양했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고 친언니 동생처럼 지내게 되었었죠. 학창 시절을 같이 보냈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아빠가 일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결정했고 결국 동생과의 인연은 그렇게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연락도 주고받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더 이상의 연락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추억으로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만나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저도 너무 놀라 동생이 얼굴을 보면서 그동안 보고 싶었다며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는데 그때 식당에서 나오신 동생의 양부모님께서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예전에 저희 가족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과 다시 만나게 되니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저와 동생의 사이를 모르고 있던 시모 아주버님은 많이 당황했는지 말까지 더듬으면서 어떤 관계냐고 물어보길래 동생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모는 사색이 된 얼굴로 심각해진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수습이 될 수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았었고 동생도 아주버님과의 관계를 정리할 생각을 가지는 듯 싶었어요. 이미 남편에게 손을 올리려는 행동부터 실망을 많이 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오래간만에 만나게 된 동생에게 절대로 며느리로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며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을 망칠 수 있다고 동생의 결혼을 막았어요. 제가 그동안 시모에게 겪어왔던 모든 수모를 전부 다 털어놓았고 동생은 시모의 운전으로 손상된 자기 차를 배상해달라며 시모에게 화를 냈습니다. 동생의 양부모님 또한 제 편에 서서 시모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해 법적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겠다며 손을 내밀어 주셨네요. 시모와 아주버님은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고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선처는 절대로 없었습니다. 식당 앞 주차장에 있던 CCTV에 녹화된 영상으로 시모에게 법적 소송을 제기했어요. 남편은 그날 이후 시모와 아주버님과의 가족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시모는 그날 이후 저에게 선처해달라며 용서를 구하러 왔지만 절대로 받아줄 생각 없습니다. 소송 물을 생각 없고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생각이에요. 요즘도 아들 손자를 원하는 시모가 있다는 것도 웃기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로 저를 함부로 대한 시모를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어제는 저희 부모님이 장사하시는 식당에까지 찾아와서 오래간만에 만난 동생과 아주버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연결 좀 해달라며 철판을 깔고 사정을 했다는데 그동안 참고 있던 엄마가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음식물 쓰레기가 담겨있던 우물통을 가지고 나와서 시모의 머리 위로 쏟아 부었어요. 처음부터 잘했으면 이런 안 좋은 상황도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무식한 시모의 잘못된 행동이 가져온 결과였네요. 앞으로 시댁에는 절대 가지 않을 생각이에요. 곧 출산이 임박했는데 남편만 바라보며 행복하게 살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한 지 1년 만에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충격적인 일들을 겪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한 지는 3년 정도 되었었고 2살 된 딸이 현재 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부터 남편한테 문제가 있지는 않았었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죠. 원래의 성격을 숨기고 저와 결혼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건 결혼 3년 차 때부터였습니다. 그때 막 태어난 제 딸을 육아하는 것도 쉽지 않아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을 술에 찌들어 있었죠. 딸이 태어나기 전부터 조금씩 술을 입에 대는 것 같더니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남편의 행동은 걷잡을 수 없이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느낄 수 있었던 건 딸이 태어났으니 자기와 이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집안의 가장이 무책임한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보였을 때 저는 점점 마음의 병이 깊어져 가고 있었어요. 제일 큰 문제는 경제적인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예고 없이 퇴사를 하면서부터 집안에 위기가 찾아왔고 저와 딸을 위해 돈을 벌어오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남편과 결국 부부싸움까지 이어지고 말았죠.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다 보니 정말 속아서 결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집안에 술 냄새를 가득 풍기면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남편이 제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것 같아 코 골면서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심각한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만 좀 자고 일어나 봐.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우리 정말 이러다 길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른다고. 나랑 서유리가 불쌍하지도 않아? 아이씨, 잘 자고 있었는데? 왜 깨우고 그래? 지금까지 모아둔 돈 있잖아. 일단 그거 쓰면 되는 건데 뭐가 문제야? 어제 늦게 들어온 거 알면서 꼭 깨워야 돼? 우리가 모아둔 돈이 어디 있어? 통장에 돈이 바닥난 지가 언제인데. 밖에 나가서 뭐라도 좀 해봐. 얼마를 벌어오던 그건 상관하지 않을 테니 몇 분이라도 벌어오라고. 매일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면서 살고 있다고. 당신이 내 마음을 알기나 해? 이런 삶을 살려고 나랑 결혼한 거야? 어느 정도 책임은 져야 할 거 아니야. 아침부터 거참 되게 시끄럽네. 나는 지금 일할 생각 전혀 없으니까 불안하면 당신이 나가서 돈을 벌어오면 되잖아. 서율이 들쳐매고 식당 일이라도 해. 그게 집안의 가장이 할 말이야?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랑 서유리는 당신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 몰라? 제발 평범하게라도 살면 안 돼. 남편은 자기를 아침부터 깨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에게 더 크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눈물을 터뜨렸는데도 남편은 그런 저를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오히려 듣고 싶지 않다면서 몸을 돌려 이불을 덮고 잠들어 버렸어요. 그 사이 제 딸도 잠에서 깼는지 배가 고프다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와 함께 시댁으로 향했고 시부모님께서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셨죠. 왜 또 왔어? 이번에도 돈이 필요해서 온 거냐? 광훈이한테 달라고 하면 되는 걸. 여기까지 와서 손을 벌리면 어쩌자는 거야? 언제까지 이럴 건데? 제가 이러고 싶어서 왔겠어요?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지금 그이가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돈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술독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요. 내 손에서 떠났으니 무슨 일이 생기던 나도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너한테 지어줄 돈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라. 우리는 여유가 넘치는 줄 아니? 그럼 저랑 서유리가 길거리에 나앉아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도 이런 삶을 원한 건 아니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저희 좀 도와주세요. 왜 우리만 도와줘야 되는 거니? 너희 사돈은 뭐하고 있는데? 내 아들이니까 나보고 책임지라는 거야? 네가 내 아들 선택한 거잖아. 그럼 이런 것도 감수해야지. 그래서 도와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온 거라고요. 그이가 지금 경제적인 활동은 아예 안 하려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어머님 아들이니까 지금 이런 상황도 책임을 지셔야죠.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이혼을 하겠습니다. 이혼? 그런 걸로 나를 겁주려고 해봤자 소용없다. 네가 내 아들 데려갔으니 이런 걸로 나한테 찾아오지 말고 가서 모리채를 잡던 밖으로 내쫓아버리던 네가 알아서 해라. 이번에는 우리도 도와줄 수가 없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퍽 하면 찾아와서 손 내미는 게 이제는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네. 시모는 제가 아이를 데리고 먼 길을 찾아왔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금전적으로 일절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이런 삶을 반복하는 것도 지쳐버린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려는 시모에게 분노만 키우게 된 채로 시댁을 나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계시던 시부가 저를 따라 나오셨어요. 그리곤 지갑에서 5만 원짜리 10장을 쥐어주시면서 시부도 시모의 눈치가 보여서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못난 아들 때문에 제가 고생한다는 말을 꺼내셨네요. 그때 제 심정은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시부가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긴 했었지만 저희가 용돈을 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오히려 돈을 타서 쓰고 있으니 시부에게 정말 죄송스러웠어요. 시부는 시모 눈치를 보면서 돈을 뺏기기 전에 어서 들어가 보라며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렇게 5만 원짜리 10장을 손에 쥔 채로 버스를 타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 근처에서 이유식을 막 시작한 아이를 위해
장을 보고 필요한 생필품을 산 뒤에 집으로 들어왔는데 남편은 그새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잠깐의 시간을 벌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찾아봐야 했어요. 만약 남편한테만 의지한다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아야 했고, 그렇게 아이를 재운 뒤 한숨 돌리며 여러 가지 생각에 빠져 있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인기척이 느껴져 눈을 뜬 순간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남편의 모습은 옷걸이에 걸어둔 제 옷을 뒤지고 있었어요. 깜짝 놀란 저는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치는 순간 남편은 장보고 남은 돈을 제 옷 주머니에서 빼선 뒤도 안 돌아보고 집 밖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잠결에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남편을 붙잡을 틈도 없이 도망쳐버려 이미 제가 현관문을 뒤쫓아 나갔을 때 남편은 사라지고 없었죠. 곧장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미 핸드폰 전원을 꺼버린 상태였고 그날 하루 종일 날이 새도록 남편을 기다리자 아침이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며 술이 만취된 상태로 들어온 남편의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이미 돈을 전부 다 써버린 상태였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시부가 저에게 준 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밀치면서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뻗어버렸고 저는 감정을 통제하기에는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라 남편을 더 이상 용서해 줄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찬물을 한 바가지 푼 다음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에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세차게 뿌려 버렸어요. 잔물에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난 남편은 저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며 화를 내길래 이어서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그날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미련도 없었어요. 제가 자존심 다 버리고 시댁에 찾아가 힘들게 얻은 돈이었는데 남편은 그 돈을 자기 술 퍼먹는데 다 써버렸으니 더는 함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런 남자와 사는 건 평생 불행이었고 저는 그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물리적인 행동을 저질렀고 술이 만취 상태라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미 갈 때까지 가버린 상황에서 저와 아이가 더 큰 피해를 받게 될까봐 경찰분들의 도움을 받게 되면서 남편을 겨우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양가 부모님까지 경찰서에 오셨고 저희 부부 사이를 어느 정도 알고 계셨던 부모님께선 제 얼굴에 멍든 자국을 보곤 가만두지 않겠다며 더욱더 난리를 치셨어요. 이런 와중에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시모는 이 모든 상황이 저로 인해 시작된 거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저희 가족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건 며느리가 문제죠. 집안일만 잘하면 뭐해요? 아이가 있다고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도 충분히 부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잖아요. 본인은 일하기 싫어하면서 내 아들 복은 돈을 벌어오라는 건 너무 억지 아닌가요? 내 아들도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었고 가끔 쉬고 싶을 때도 있는 건데 그걸 못 받아들이고 뒤에서 계속 볶아대니 일할 맛이 나겠냐고요? 그러니 더욱더 반발만 거세지는 거죠. 저도 이 모든 원인 제공이 며느리한테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능력도 쥐뿔 없는 그쪽 아들 사이로 받아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많이 부족해 보여도 성실해 보이는 것 하나 때문에 결혼을 허락해 줬구만. 이 모든 게 전부 다 거짓이었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일까지 때려치운 것도 모자라 술만 퍼질러 마시면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지 않은 저놈이 애초부터 잘못을 저질렀는데 왜 제 딸에게 탓을 돌리시는 건데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말하는 걸 보니 어떻게 자라왔는지 안 봐도 알 수 있겠네요. 더는 대화 자체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그만 갈라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면 될 것 같네요. 참, 그건 제가 바라는 겁니다. 저도 저런 며느리 100트럭 갖다 줘도 안 받아요. 아들, 너도 더 이상 미련 없지? 바로 이혼하고 갈라서라. 남편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저와 이혼을 하겠다며 경찰서에서 난리를 쳤고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제가 받은 정신적인 손해배상과 물리적으로 행사한 부분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양육비와 재산 분할까지 처리를 한 이후 그렇게 더는 서로 마주하지 않기를 바랐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했고 정신없이 바쁜 삶을 살아왔었어요. 그렇게 어느덧 1년의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버렸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던 시점에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전 남편을 1년 만에 다시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아침 일찍 식당을 오픈하고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저는 웃으면서 아직 음식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양해를 구하고 있는데 눈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전 남편과 시모였네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져 버렸고 남편은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면서 식당을 한번 훑어봤어요. 너는 남 밑에서 식모 노릇이 전문이냐? 나랑 이혼하고 한다는 게 고작 식당 일이야? 1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전혀 없구만. 그 나이 먹고 식당 청소나 하고 있으니 발전이 없는 거지.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엄마, 우리 다른 데서 먹어요.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든든하게 아침 먹고 시작하려 했는데 기분 잡쳤네. 내 아들과 이혼하고 떵떵거리며 잘 살 것처럼 그러더니 꼴랑 남의 식당에서 일이나 하고 있니? 적지 않은 나이면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생각을 해야지. 이런 곳에서 식당 일이나 하고 있어? 그때도 너를 봤을 때 앞이 막막했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어쩜 편한 게 하나도 없니? 본래 끝나셨으면 이제 그만 나가주시겠어요? 저도 아침부터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을 봐서 기분이 좋지 않은 건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제가 무슨 일을 하던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그러는 당신은 나랑 이혼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고는 있니? 딱 봐도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전혀 없어 보이는데? 내가 아무리 인생을 막 살아도 당신처럼 식당 일 하면서 살지는 않거든. 여기서 일해서 입에 풀칠은 할 수 있겠소? 한 번뿐인 인생 정말 한심하게 산다. 나한테 그런 말 하기 전에 양육비나 먼저 보내지 그래? 지금 몇 달 동안 안 보낸 거 알지? 이번 달에도 양육비 보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그거 꼴랑 몇 푼 된다고? 걱정하지 마. 알아서 줄 거니까. 하기야,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너는 한 푼이 아쉬울 것 같기도 하네. 인생 사는 게 마음처럼 되지가 않지?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전 남편과 시모를 1년 만에 제가 일하는 식당에서 예상치 못하게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전 남편과 시모는 힘겹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지 자기와 이혼한 걸 후회하고 있지 않냐며 저에게 한심하다고 막말을 뱉어대고 있었어요. 식당 청소를 하고 있던 저를 보며 비웃던 남편은 아침부터 제 감정을 계속해서 건드렸어요. 더 이상 상관없는 관계이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쉬지 않고 저에게 상처되는 말들을 늘어놓길래 저 또한 아침부터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죠. 서로의 감정 상태가 점점 고조가 되자 저는 식당에 피해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영업 방해로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핸드폰을 들어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액션을 취하자 순간적으로 움찔거리던 시모는 그만하고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전 남편의 팔을 잡고 끌어당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저와 살면서 무슨 불만이 그리 많았는지 혼자 흥분해서는 쉬지 않고 쏘아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온 식당 사장님과 전 남편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충 알고 계셨던 사장님은 전 남편의 얼굴을 쓱 보더니 상황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아직 식당이 오픈 전이라면서 나가달라고 정중히 양해를 구했지만 전 남편은 사장님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듣고 싶지 않은 막말을 계속 쏟아 붙였죠. 이제 그만하시죠. 여기는 제 식당입니다. 계속 이러시면 영업 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모르지 않으실 텐데요. 여기까지만 하시죠. 당신이 여기 식당 사장이야? 내가 저 사람 전 남편이라서 한마디 좀 하겠다는데 그게 뭐 잘못되기라도 한 거야? 내가 회사 일이 힘들어서 잠깐 쉬고 싶은 마음에 퇴사를 했는데 돈 안 벌어 온다고 난리를 치더니 결국 이혼까지 만들게 했거든.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순순히 이혼해준 게 너무 억울하더라고. 그래서 그때의 감정이 아직 풀리지 않은 것 같아. 전 남편으로서 한마디 하겠다는 건데 식당 사장은 빠져줬으면 좋겠네. 서로 오래 알던 사이도 아니잖아. 오래 알지는 않았어도 그쪽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듣던 것보다 인성이 더 바닥이라서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을 것 같네요. 사장님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시모는 불안한 표정으로 전 남편 보고 빨리 자리를 뜨자면서 다급한 목소리로 재촉을 하고 있었지만 전 남편은 이미 흥분 상태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식당의 물건들을 들고 집어 던지면서 난리를 치자 침착함을 유지하던 사장님도 전 남편과 몸싸움까지 번지게 되면서 더는 쉽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네요. 잠시 뒤 경찰분들이 식당으로 들어오게 되자 시모는 얼굴이 사색이 돼선 전 남편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려치며 그만하라고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어요. 그제서야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주변을 살피던 그 사람은 경찰들을 보더니 순식간에 굳어진 얼굴로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고
도망을 치려고 눈치를 보고 있다가 식당 문을 열고 급하게 나가려는 순간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사람과 부딪히면서 전남편과 시모는 뒤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빤히 쳐다보던 사람은 전남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혹시 박동만 씨? 제가 정말 힘들게 찾아다녔는데 여기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동안 어디에서 숨어 있었어요? 저랑 같이 서로 가주실까요? 당신이 뭔데? 어딜 가자는 거야? 뭐라도 되는 사람이야? 이거 안 놔? 생사람 잡지 말고 저 사람들이나 잡아 쳐넣어. 이게 손님을 대하는 방식이야? 박동만 씨는 현 시간부로 절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변명의 기회가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충 하고 가자고 했잖아. 너는 생각이 없는 거야?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인 줄 알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됐어? 잘하는 짓이다. 지원 씨,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이 사람들이 최근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숨어 있다가 금방을 털고 다녔거든요. 안 잡히려고 징하게 도망치면서 다니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만나게 될 줄 전혀 몰랐네요. 한동안 일이 바빠서 아침 먹으러 오지 못했었는데 오늘따라 오고 싶은 느낌이 들어 와봤는데 오길 잘했네. 지원 씨, 제가 지금은 이 사람들을 서로 데려가야 돼서 밥은 나중에 먹으러 올게요. 우리 저녁에 같이 식사라도 하시겠어요? 뭐야? 너희들 무슨 사이야? 너는 나랑 이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냐? 이거 당장 안 놔? 나도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그쪽이 지원 씨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만도 나는 참을 수가 없다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 지원 씨와 결혼할 사람이다. 그 사람의 말에 전 남편과 시모는 말도 안 된다면서 발작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만나고 있던 사람은 형사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전 남편이 절도를 하고 있었다는 건 저도 처음 들어서 깜짝 놀란 상황이었죠. 전국을 돌며 늦은 새벽 시간에 금방을 털고 다녔다는 말을 들었을 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저와 만나고 있던 김 형사님은 전 남편과의 관계를 알면서도 얘기하지 않았던 건 저는 이혼을 한 상태였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쓸데없이 괜한 걱정거리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서 그동안 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항상 조심스러웠었는데 그 남자는 언제나 저에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부 다 알고 있었고 저에게 딸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게 아니었지만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와 결혼을 하길 원하고 있지만 또다시 그런 아픔이 오게 될까봐 걱정이 많고 신중할 뿐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전 남편에게 결혼할 사이라면서 자극하기 시작했어요. 법적으로 남이 되어버린 전 남편은 1년 만에 제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거에 화가 치밀었는지 분노한 모습으로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지만 전 남편을 제압하는 형사인 그 사람 앞에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과 시모는 절도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어요. 전 남편과 시모는 저에게 식당에서 청소한다고 깔보더니 본인들은 떳떳하지 못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다녔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식당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부모님께서 꽤 오랫동안 알고 지내셨던 지인분의 소개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서 제 사정을 알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적지 않은 월급을 챙겨주시지만 식당에서 만드는 음식들까지 제공을 받기 때문에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저와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는 현재 그 사람은 형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얼마 전 남편과 시모의 사건이 끝난 이후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 사람은 가난이 대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이 창문으로 나간다며 과거에는 돈 때문에 가난하게 살다가 마찰이 생겼고 안 좋은 일들을 경험한 끝에 이혼까지 했지만 그 사람은 평생 저와 제 딸을 지켜줄 자신이 있다면서 돈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과거의 기억은 전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줬으면 좋겠다고 결혼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까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 사람은 항상 저에게 변함없는 믿음을 주고 있네요. 그 사람 말이 전부 다 옳았던 게 전 남편과도 서로 사랑해서 살림을 꾸렸지만 돈 없이 가난하게 살았었고 집안의 가장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마찰이 생기면서 불행한 길을 걷게 되었던 거죠.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었는데 어느새 사랑은 도망간 듯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이가 틀어진 상태였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은 믿음직스럽다면서 좋은 발전이 있길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제 남은 인생은 행복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큰 거 바라지 않고 소박하게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하루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